이번 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완성된 것인데요. 다음 달 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치세평 국일용 공진성 두 분 모시는데요. 먼저 뉴시스의 국일용 광주연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총선은 이런 대결 구도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구도를 타파해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좀 여당을 좀 심판해보자라든가 아니야 야당이 좀 문제 있어 이런 그 대결 구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전국 때문인지 참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번 선거의 대결 구도를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이게 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크고 네. 또 벌써부터 투표율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나 또 후보자들도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선거 분위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제나 이런 아젠다 없이 가는 어찌 보면 차분하고 어찌 보면 조용한 선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찌 됐든 이번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 여기에 맞서서 여권에서는 야당 심판론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검찰 개혁이랄지 공수처 설치랄지 이런 핵심 국정 과제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그걸 견제하고 네. 제어하느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대결 보여집니다. 구도다. 네. 네. 어떻습니까, 공 교수님? 평시라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부각될 것이고 네. 사실 평상시라면 정권에 대한 불만 왜 없겠어요.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성과를 얻기라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몇 달 전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 또는 적폐청산 이 담론으로 이제 맞불을 놨죠. 네.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대결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갑자기 이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정권 무능론으로 몰아가려고 이제 야당에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외신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띄워주니까 네. 오히려 이제 무능론보다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이런 위기에서 정부 탓하고 또 패거리 지어서 이렇게 싸우는 모양보다는 네. 힘을 합쳐서 이 경제 난과 또는 이 방역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해지면서 선거가 의외의 좀 평상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좀 강세로 기울었습니다. 선거 때까지 이어질 거로 보는지 과거에는 경선 잡음으로 역풍이 불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후보와 민생당 또는 무소속의 현역 국회의원들 간의 대결 구도 이게 지금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지도를 오랫동안 높은 지지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꼭 잘해서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여기에 따른 후광 효과 또 반사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 대안정당이 없다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민생당은 나름대로 통합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다. 지금 그 지지도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의 바람대로 20대 총선의 참패를 서려가겠다, 압승하겠다 이런 건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불과 2, 3일 남겨놓고도 대형 의제, 대형 이슈가 터지게 되면 금방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또 돌아서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경선의 잡음,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후유증이 의외로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들도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데 그런 악재가 얼마나 갈 것인지 또 민생당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것인지 또 무소속 후보들 특히 전남 동부권이 주목이 되는데 네. 무소속 후보들의 어떤 무소속 벨트
이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압승하느냐 마느냐 이건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물들이 눈에 띄니까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강세였던 적보다는 늘 정당이 강세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민주당이 아닌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에도 그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로 수단으로서 무소속도 선택하고 국민의당도 선택했던 것이지 어떤 이 정당 저 정당을 자유롭게 선택했던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유권자들은 언제나 정당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나 인물을 보기가 힘든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집안에 있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만 모든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인물보다는 당이 더 기존에도 강한 지역이었지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뭐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그건 그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정작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고 큰 틀에서 이미 마음들이 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경선 잡음에 대해서 네.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경선 잡음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네. 그냥 어떤 뭐 늘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소소한 다툼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면 네.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또 재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컷오프를 했다가 그 컷오프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예전 선거에서 늘 있었다 그런 사안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서 7개 선거구가 재심 청구가 될 정도로 치열했고 또 후보자들 간의 어떤 고소 고발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면서 네. 본선에까지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그런 걸 이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민주당 후보 측에는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유권자들의 시각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만나본 유권자들은 네. 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주머니 속에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를 상대적인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대해서 일종의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보이는 유권자들도 저는 목소리를 네. 들었습니다. 고길령 본부장님이 만나는 유권자 그리고 우리 공진선 교수님 만나는 유권자 또 제가 만나는 유권자 또 다를 수 또 있는데 다를 수는 뭐 있죠. 더불어 이걸 뭐 얘기해 주신다면.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네, 네. 또 정말 관건은 네. 이런 것들을 중앙당이 충분히 사전에 제어하고 공관이나 심사위에 선거위에 중앙당 선관위에서 조절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방치하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중앙당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호남의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보도된 것을 이제 유권자들이 접하기는 하셨을 텐데 일반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정치 관심층과 또 밀접하게 그 후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결국 아직은 어느 당이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투표 전날에서야 이게 공범을 펼쳐놓고 가서 찍으실 분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선거의 큰 흐름은 결국 선거 전날, 투표 전날 이 공범을 펼쳐놓고 평소대로 찍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서 찍는 이런 분들이 결국 큰 흐름을 결정하는데 이분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진표가 완성돼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뭐랄까 격전지 이제 뭐 선거가 치러질 거니까 유권자는 투표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 뭐 어디를 꼽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목포일까요? 어떻습니까? 다들 동의하는 지역이죠. 네. 예. 목포는 역시 뭐 전남 정치의 1번지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뭐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거물 정치인급에 들어가죠. 정치 구단이라고는 박지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지역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하고 목포에서만 3선을 했는데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선거를 했어요. 본인 선거보다는 지원 유세를 간다 할지 뭐 이런 여유로운 선거를 했는데 이번 선거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르다라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다르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월등히 높고 또 후보 간에는 약간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 네. 또 개인의 인지도는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 또 사회 이렇게 시민사회의 지지층 이건 윤소아 후보가 또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구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재밌는 선거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다 격전지라고 생각을 해야 옳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연결해서 얘기할 얘기지만 민생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들이 당선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잃게 됩니다. 이 민생당 딜레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사실 그 당을 위해서 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그냥 이게 격전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이 선거가 결국 이제 인물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 사연이 조금 이제 호사가적인 마음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곳이 이제 광주 동남 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결국은 네. 네. 공천이 몇 차례 뒤집혔지 않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뭐 컷오프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환 후보가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지난번 지방선거의 복수 매치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과연 이제 김성환 후보가 어떻게 이제 박주선 의원을 괴롭힐지 이런 게 이제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박 전 의원만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상대 후보를 다 괴롭혀서 이겨야 되는 걸 텐데. 민주당의 이병훈 후보, 또 무소속의 김성환, 또 민생당의 박주선 이런 삼각구도, 또 물론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병훈과 민생당의 박주선은 지금까지 리턴 매치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구도를 보면 이병훈 후보가 상당히 웃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선거라는 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민생당의 공천 파동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의 어떤 효과를 내거나 또 어느 특정 후보에게 어떤 동정표, 어떤 그 정서가 확 쏠리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저도 그게 좀 공감하는 게 네. 지금 뭐 김성환 후보의 동정표라든가 관심 갖게 하는 부분 네거티브가 뭐 오히려 민주당 후보한테 안 좋을 수가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북갑의 김경진 의원은 뭐 법정 토론 외에는 다른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의사 이유인즉슨 상대 후보를 구태여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잔잔하게 가고 싶다. 이런 고대 전략도 있더라고요. 그 노골적으로 말을 한 겁니까? 예,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네. 그 법정 토론 외에는 네.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선거 전략으로서는 합리적일 수 예. 있죠. 예. 합리적인가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마 네. 분명히 그런 생각이 의중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 네. 또 토론회를 하나를 준비를 하는데 네.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법정 토론회만 참석하겠다라는 건데 네. 상대 후보를 키워줘서 본인은 수성해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상대 후보를 키워줄 수 없다 이런 의중이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하네요. 예, 한 군데만 더 얘기하고 가죠. 우리 뭐 순천 이쪽이 격전지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순천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뇌관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게 당초에는 순천은 상한선, 인구 상한선 때문에 분구가 돼야 되는데 분구가 되지를 못하고 해령면이 광양 곡성 구례 쪽으로 붙어서 을로 갔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역민들의 박탈감, 기형적인 이건 선거구 획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다 소병철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공을 들인 인재 영입 케이스이긴 하지만 전략 공천을 하면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비 후보가 뭐 노광규, 서가번, 장만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후보들인데 일시에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어서 노광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서가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중앙당에 문제가 많다. 또 전략공천 후보도 문제가 많다 하고 선거판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통해서 수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지금 뭐 해룡이라는 곳이 여수와 순천의 연결고리고 거기가 5만 5천 명인데 이게 여수냐 순천이 항상 옛날부터 다툼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분리하니까 광양 쪽에 붙이니까 지금 아까 말한 탈락한 후보들이 그 자극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뜻과도 있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순천을 볼 전적으로 지점인 것 같아요. 부당하게 동원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언론이 그런 네. 불만을 단순히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도 광주가 동남 갑과 을로 나뉘어 있지만 동구라고 하는 선거구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것보다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남구의 일부를 동구하고 붙여서 동남 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거구는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나 다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그걸 저는 거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비비비를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탈감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정상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걱정됩니다. 해룡면 주민들이 이것을 또 언론이 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네. 불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제 이 증폭시키고 싶어 하는데 네. 언론이 그걸 중립적 보도인 것처럼 자꾸 네. 마치 그것이 정당한 불만인 것처럼 묘사해 주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뭐 언론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무슨 기계적 중립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온 여론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 보십시오. 순천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뭐 기형적이지 않고 박탈감 이런 것이 도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인구 상한선에 따라서 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 갑, 순천 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순천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럼 전국의 지역구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네. 의석수 늘리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으면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일단 모순적인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독 순천이냐 이렇게 지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하죠. 네, 두 분 일단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비례대표 얘기가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또 무슨 당이 있습니까? 열린민주당 네. 뭐 이렇게 여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런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찍고 어느 당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두 분 좀 얘기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더불어시민당이고 네. 또 친문재인, 친조국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열린민주당입니다. 네. 정당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그걸 좀 분명히 하고 가자면 네. 그 두 정당은 지지층이 좀 중복이 됩니다.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 이걸 바라는 네. 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꼼수 위성정당이다라는 그런 비난 의식에서 살짝 뒤로 빠져 있다가 지금은 노골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지지하는 표심이 양쪽으로 갈린다, 이렇게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지금 지지율대로 총선에 가서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면 10석 안팎을 얻을 것이다. 이런 분석, 그런 10석이나요? 시뮬레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기존의 정의당으로 갔던 그런 전략적 표도 끌어오고 또 중도층에 있는 표들도 새롭게 끌어와서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다. 확장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열린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고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이쪽 더불어시민당이 늘어나면 열린민주당이 줄어들 것이고 열린민주당이 늘어나면 더불어시민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지층이 중복이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면서도 또 한참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선이 끝난 후에 그러면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면 열린민주당과의 뭐 연대, 연합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뭐 의원을 흡수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런 형태는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과 견줬을 때 원내 일당이 못 되게 되면 국회의장 문제가 남고 공수처 설치 또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 국정과제들 이런 것에서 상당한 차질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다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 연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연합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열린민주당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일종의 멀리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총선 그러네요.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되고 벌써 세 번째 집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중도화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 이제 지지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명단만 봐도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확보한 이제 만든 20명의 비례대표 명단은 보통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무난한 비례대표 명단이라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은 선명하죠. 그러니까 뭔가 각자 개성도 뚜렷하고 입장도 뚜렷하고 그래서 이런 이념 정당화를 그러니까 그 이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선명한 노선과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난하게 중도로 외연을 넓혀서 장기 집권을 꾀하자 이런 쪽하고 약간 대립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오만함이라고도 보긴 하지만 저는 부자 몸조심 비슷하게 네. 계속해서 재집권을 하려면 어쨌든 중도층의 표심이 이탈해서는 안 되니까 뭐라도 문제가 나면 일단 뭐 다 사퇴시키고 무조건 사과하고 뭐 시시비비 가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시비비를 끝까지 다퉈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누구든지 실망했고 상처를 입었으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사태를 종용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세력이 이렇게 분화하면서 지금 이제 정당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게 대통령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다 보니까 크게 보면 대통령 지지 정당이냐 반대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 지지 정당 내에서의 의석과 그러니까 당 간의 어떤 경쟁 그것이 크게 파괴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색깔 쪽으로 본다면 정의당이 가장 영향받지 않을까요? 중첩되거나. 가장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또 네. 뭐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정치 개혁의 취지를 뒤로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좀 원칙과 뚝심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 이런 대목이 있고 이런 지점이 있고 과거 호남 쪽의 선거를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선택을 하는데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이렇게 전략적 분산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어려운 것이 호남 유권자들 앞에는 선택지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각 당이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우려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느 당이 참여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도 많았고 그리고 도대체 그 명단 앞번호를 준다는데 듣보잡들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의외로 참신한 인물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혁 성향이나 어떤 의제와 관련한 입장이 뚜렷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뭐 여러 정당들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 정당들이 참여한 것과 같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1번 후보란 자리가 사실 이제 상징적이기도 한데 더불어시민당의 1번 후보는 나중에 추가 모집까지 해서 공천을 했지만 굉장히 참신하고 또 이 시국과 매우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공보건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기여를 하실 것이 이제 기대되는 뭐 그런 후보가 공천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10번까지의 면면도 비교적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실망하지 않으실 만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뒤에 11번부터 배치받은 사람들이 약간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미래통합당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정말 이건 뭐 막장 드라마 비슷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한성교의 난이라고 1차 후보를 발표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노했고 그건 없었던 것이 되고 그러면서 한성교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공관이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져서 네네. 친황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이 비례의석 정당을 만든 것도 미래통합당 또 지금 공천 과정의 이런 파동 정말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인데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떨어뜨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좀 냉정한 평가까지 네,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거기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민생당하고 국민의당도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는데 너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명단을 활용한 것이 너무나 역력해서 그건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총선 전 우리 정치대평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21대 우리 총선 각 당의 의석 지형도 의석수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씩 간략하게 해주시죠.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네. 느낌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은 그 어느 쪽에 비례대표 투표를 할지가 마음이 안 정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과거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저는 보수적으로 최소한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의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정당 연합을 크게 놓고 보면 최대한 170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3석이었고 미래통합당, 당시엔 새누리당이었는데 122석이었죠. 예. 이보다는 이보다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당시에는 뭐 제3의 정당인 국민의당이 있었고 또 정의당도 나름대로 약진했었던 상황이니까 145석 이상, 일당은 145석 이상 150 과반까지도 간다라고 보는데 민주당 진영,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는 어차피 하나로 가고 열린민주당까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진영으로 보면 150석 과반까지 가서 원내 일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만약 독자 노선으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해야 되는데 이 두 정당만으로는 원내 일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범민주당 진영을 만들게 된다면 과반수 안팎의 150석 안팎의 원내 일당이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한번 안전하게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어려운 수학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두 분의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또 저희 시청자들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일용 공진성의 정치세평 함께했습니다. 두 분은 총선 지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리적 방역 대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지금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제적 방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퍼주기 정쟁은 있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호소가 민심을 얻으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해온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은 자연스레 확산돼 왔습니다. 과거 IMF 경제 위기 때도 금모으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이번 경제 위기 때도 깨어있는 시민이 희망입니다. 더불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오랜 DNA가 최고의 경제 방역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l that I know